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만 대통령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이 50만을 돌파해서 60만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적인 변화입니다. 팩트의 힘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팩트를 받아들이는 대한민국의 정신세계가 아직은 살아있다라는 것. 제가 갔던 영화관에는 3분의 1 정도가 20대, 30대, 40대였습니다. 그들에게서 적지 않은 희망을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역사 왜곡 영화, 그리고 좌파가 만들었던 이승만 대통령 다큐멘터리 100년 전쟁, 이런 것을 만들었던 감독이나 이런 영화에 멋모르고 출연을 해서 광대처럼 춤을 췄던 유명 영화 배우들, 정말이지 건국전쟁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정말이지 자손대대 부끄러움을 느껴야 됩니다. 자신들이 한 짓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얄팍하게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관객수 끌어당기기 위해서,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런 세대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좌파 세력에게 어떤 선거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쓰레기 영화를 만들었던 인간들, 건국전쟁을 보고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표시를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느끼는 것이 있었겠죠. 시청자 여러분들은 건국전쟁 영화에서 어떤 장면에서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겉으로 눈물을 흘린 관객들도 있었고 마음속에 눈물의 줄기가 흘렀던 그런 관객들도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는 세 줄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첫 번째, 이승만 대통령의 며느리 조혜자 여사가 울먹거리면서 증언을 하는 모습. 4.19 후에 이 학생들이 입원해 있던 병원을 방문하고 병문안을 하고 나온 이승만 대통령이 눈물을 흘렸다. 내가 맞아야 될 총알을 저 어린 학생들이 맞았다. 그것을 증언하는 장면에서 저는 처음 제 마음속에 눈물 한 줄기가 흘렀습니다. 두 번째는 망명지 하와이에서 가난한 생활을 영위했던 이승만 대통령. 생활비도 모자라서 지역의 한인 유지에게 도움을 받았던 대통령. 그 대가로 이 화장에 양도 계약서를 써줬던 이승만 대통령. 하와이 동지회장의 증언. 프란체스카 여사가 갈비를 넣은 음식을 만들자 꾸짖었다는 것이죠. 돈을 아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비싼 음식을 만드느냐. 그런 노 대통령 부부의 망명을 놓고 국내 일부 언론에서는 스위스 계좌의 거액을 빼돌렸다고 보도를 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스위스 계좌에 거액을 유치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그런 언론과 그런 세력과 동일합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두 번째 마음속에 눈물의 줄기가 흘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났습니다. 차지철이는 경호실장 방에서 스테이크를 자르고 있을 때 낮에 박정희 대통령과 김정년 비서실장은 칼국수로 점심을 때우곤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 그의 재산이라고는 신당동 집 한 채뿐. 박정희 대통령의 이발사가 증언을 했던 그런 낡은 러닝 셔츠, 그리고 다 해진 가죽 혁대. 시청자 여러분, 제가 느낀 세 번째 눈물의 장면은, 제 마음속에 흘렀던 눈물의 줄기는 1949년 6월 주한미군 4만 5천 명이 철수하는 장면을 지켜보는 이승만 대통령의 표정이었습니다.
국제 정세를 꿰뚫고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이미 공산화가 되어버린 중국 대륙을 알고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 러시아, 소련의 스탈린의 음모가 어떤 것이고 이것이 김일성과 결합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걱정을 했던 이승만 노 대통령, 그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한미군 4만 5천 명이 철수를 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이 땅에 북한의 남침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걱정하는 대통령의 표정, 웃음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비통함과 걱정과 조국의 앞날에 대한 어떤 불안, 이런 것들이 잔뜩 서린 대통령의 표정, 이것이 제가 세 번째 마음속에 눈물을 흘린 장면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은 팩트가 이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을 바꿔 놓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대한민국의 탄생과 대한민국의 성장, 그리고 수호, 이런 데에 핵심적인 비밀이 됐던 이승만 대통령의 신의 한 수, 농지개혁, 이것을 많은 국민들에게 알게 해준 것이 이 영화의 아주 대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이승만 대통령보다 2년 일찍 토지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사실상 소련이 한 것이죠. 빨리 토지를 개혁을 해서 토지를 농민들에게 나눠줘서 토지개혁을 못하고 있는 남한에 대한 어떤 이 우월성을 강조해서 남침의 기반으로 삼는다, 이런 전략. 북한은 무상으로 몰수하고 지주 대부분을 친일파로 몰아서 오지로 쫓아냈습니다. 자, 그것을 무상으로 소장농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는 김일성의 인기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물세라고 해서 25%, 과거 소장료로 지급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액수를 현물세 세금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토지의 주인이 지주에서 김일성 북한 국가로 바뀐 것일 뿐 소장농들의 처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한의 이승만 대통령은 신의 한 수를 둬서 유상 매수, 유상 분배라고 이 정책을 썼습니다. 토지의 지주들에게 국가 예산으로 토지값을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토지를 받은 소장농들은 5년간에 걸쳐서 이 산출된 곡물로 그 토지값을 갚게 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토지값을 내도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내 소유 토지가 된다라는 것, 내가 마음대로 팔 수 있다라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는 많은 농민들의 이런 자각의식이 농지개혁에서 내가 지킬 재산이 있다라는 것. 두 번째는 그런 이제 소장농이 자장농으로 바뀌어서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니까 자식들을 학교로 보냈습니다. 문맹률이 80%에서 2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교육받은 세대, 교육받은 국민이 자유민주주의한 인식을 갖게 되고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항의하는 중학교, 고등학생, 대학생들의 대부분을 이뤘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죠. 농지개혁으로 국민들의 의식을 깨워놓고 그 의식이 깬 국민들에 의해서 자신이 물론 책임은 없었지만 어쨌거나 대통령은 하야하게 됩니다. 경제성장, 경제발전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중산층으로 만들어 놓고 그 중산층의 민주주의 의식 때문에 1979년 대통령 자리에서 피살의 형태로 물러나게 된 박정희 대통령의 아이러니와 똑같습니다. 제 마음속에 흘렀던 건국전쟁 눈물 세 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